여러분의 책벗 인생입니다. 몰락한 양반집 하인이 큰 꿈을 안고 도망쳐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부와 명성의 꿈을 이루는 인생 대역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벼슬길이 끊어진 지 오래되고 종가들도 거의 몰락한 정시성의 양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집은 청상 과부와 아들만이 남아 가난한 살림을 쓸쓸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일과 바깥주인의 일을 하다시피 하는 막둥이라는 어린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둥이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온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한숨으로 안타까워했지만 그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었고 30-40년의 세월이 흘러 정씨의 어린 아들 정생이 그 사이에 어른이 되었지만 살림살이는 더욱 빈궁하여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다. 정생은 강원도 지역의 한 수령으로 지내는 친지에게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길을 나섰다. 집을 떠나 어느덧 정성군에 접어들어 날은 저물었고 객조집은 보이지 않았다. 인가를 찾아 산마루를 넘어가니 산 아래로 수많은 집이 정겹게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푸른 기와 지붕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으며 산수가 수려한 곳에 정자와 누대가 서 있었다. 마을을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의 유력한 집은 승선 박씨댁이라 하였다. 정생이 그 집 대문으로 찾아가 뵙기를 청하자 한 청년이 나와 정생을 맞이해 영접하였다. 방에 앉으니 한 여종이 찾아와 박승선의 말을 전하였다. 마침 적적하고 근심을 풀 곳이 없던 참인데 손님을 모시고 말씀이나 나누었으면 한다고 여쭈라 하십니다. 정생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가니 이마와 턱이 넓고 눈이 빛나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이 정생을 보고 예를 표하는 태도가 몹시 단정하였다. 그렇게 둘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야심한 밤이 되었다. 그러다가 주인은 다른 사람을 모두 나가게 한 뒤 문을 단단히 단속하더니 갑자기 갓을 벗고 정생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는 울며 청죄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정생은 어리둥절하여 더듬거리며 물었다. 영공께서 이게 무슨 회개한 행동이란 말이오? 집주인이 말했다. 서방님, 소인은 서방님 댁의 옛 종놈 막둥입니다. 상전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문을 지키시는 마님께서 저를 수독처럼 대하시는 터에 그 훌륭한 뜻을 받들지 않고 영원히 저버리고 살았으며 또 이름을 거짓으로 만들어 세상을 속여 외람되게 벼슬을 누렸고 부귀를 누리고 몹시 영달하고서도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이곳에 왕림하셨는데도 귀하게 대하지 않고 동등한 예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제가 어떻게 세상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나이까? 부디 서방님께서 소인을 꾸짖으시고 매질하시어 지은 죄의 만에 하나라도 갚게 해주시길 청하옵니다. 그러자 정생이 도리어 송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라 하자 박승지가 이어서 말했다. 상정과 종의 의리는 부자 군신과도 같은데 이제는 인정도 끊어지고 체면도 뒤범벅이 되었으니 차라리 생을 끊어 이 한스러운 마음을 풀고 싶습니다. 정생이 말했다. 설사 영공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구름이 사라지고 물이 흘러가듯 옛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문제를 꺼내어 주인과 손님이 거북해질 필요가 없지 않나이까?
그냥 편안하게 한 담이나 나누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박승진은 정씨 집안의 안부를 물었고 함께 옛 이야기에 빠지니 감회가 새로워 서로 기뻐 웃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정생이 말했다. 영군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릇이 좀 크시긴 했지만 그래도 필부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집안을 이토록 크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승선이 대답했다.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사연이 많습니다. 소인이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하면서 상전댁의 처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집안을 일으킬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할 것 같아 갑작스럽게 도망 나왔지요. 그때 당시 소인은 포부가 크고 담도 커 종으로 늙어 죽진 않으리라 크게 다짐했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명망 높은 박씨 가문을 선택하고 그 집안 가운데서 후손이 끊긴 곳을 골라 그 집안 후손 행세를 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서울의 변화 머물면서 재산을 차츰 늘려나갔는데 몇 년 사이에 몇천 냥을 모았죠. 그런 뒤에 포천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집안에 머물며 독서를 하고 몸가짐을 삼가니 마을 사람들이 사대부 행시를 한다고 모두들 칭송해 주더군요. 또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여 그들의 입도 막았지요. 또한 서울 건달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춘 말을 타고 유명한 인사의 이름을 사칭해 계속해서 저를 방문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고을의 사람들이 더욱 저를 신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는 원주로 옮겨 또 몸과 마음을 수양하며 머물렀더니 그곳 사람들도 저를 그 지역의 양반으로 인정해 주었답니다. 그곳에서 한 사대부 가문의 딸과 재혼인 것처럼 혼인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살았지만 속인 것이 들통날까 걱정스러워 또다시 화천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이 지역으로 옮겨왔지요. 그러다 보니 화천 사람들은 원주 사람들에게 묻고 정선 사람들은 화천 사람들에게 물어 사람들끼리 말이 분주하게 전해지다 보니 제가 명망 높은 가문의 사람으로 우러르게 된 것입니다. 소인은 운 좋게도 명경과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소속되었다가 차츰 벼슬이 올라 병조 참지와 동부승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벼슬로 마냥 올라가는데 눈이 멀어 멈출 줄을 모른다면 신의 노여움과 사람들의 시기에 모든 일을 망치게 되리라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결심하고 과감히 벼슬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않고 전원을 벗삼아 논일고 임금의 성은을 노래하며 한가로이 지냈습니다. 아들과 딸 7을 두었는데 모두 좋은 집안과 혼인을 하여 저희 집 주위가 모두 인척댁이지요. 큰아들은 급제해서 지금 해주의 수령으로 자리하고 있고 둘째는 학문과 품행이 뛰어나다 하여 조정 대신들의 추천을 받아 침랑벼슬을 받았지만 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성균관에 들어가 있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었고 집안의 자손이 가득하고 만섬이나 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매일 1,000전이나 용돈으로 쓰고 지내지요. 이 점에 와서 제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볼 때 어찌 만족스럽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이
자나깨나 마음에 걸려 불편했습니다. 찾아뵙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지난 모든 일이 탄로 날까 두려워 생각을 접었고 주인 댁의 가난한 처지를 좀 덮고 싶었지만 도무지 길이 없어 한탄스러울 따름이었지요. 그래서 자나깨나 지난 이 일이 가슴에 찔려 정신 나간 듯 멍하니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지요. 마침 하늘이 도와주시어 서방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소인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소인 곁에 몇 달간 머무시어 하찮은 정성을 보이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길손이 갑자기 후한 대접을 받으면 주위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니 송구스럽지만 낮에는 친척간으로 지내면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주인과 종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렇게 따라 주시겠는지요? 그러자 장생이 응하겠다고 하였고 긴 이야기 끝에 벌써 날이 밝아왔다. 자제들과 집안의 사람들이 무난 인사를 올리니 박승지가 말했다. 지난밤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네. 잠이 오지 않아 적적하여 정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글쎄 정생이 내 체종질이었다네. 봉관도 파도 분명하니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내가 예전에 서울 번화 지역에서 지낼 때 정생의 부친과 함께 교유하며 마치 친형제처럼 도탑게 지냈지. 그런데 불행히도 수십 년이 흐르니 정생의 부친도 돌아가셨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겨 그 댁의 홀로 남은 아들이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자 정생과 박승지의 자제들은 형과 아우로 지내며 산과 강에 정자와 누대를 누비며 울창한 숲과 대나무가 어우러진 곳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고 시를 읊으며 한 달 가까이를 머물렀다. 그러다가 정생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 박승지가 말했다. 제가 2만 양을 드릴 테니 돌아가시거든 농토를 구입하시고 가까운 친척들과 넉넉히 나누어 쓰시길 바라옵니다. 정생은 몹시 기쁜 마음으로 말과 술에 한가득 짐을 싣고 즐겁게 귀향하였다. 돌아온 정생은 논과 밭을 구입하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니 주위에서 모두 기이한 일이라 수근거렸다. 정생에게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남을 음해하고 성격이 약독한 사촌 동생 갈지마오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정생인 형을 찾아와 부자가 된 내력을 귀찮게 캐물었다. 정생은 어느 고을의 원님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갈지마오가 믿지 못하고 며칠 뒤 또 찾아와 이유를 묻자 길 가다가 우연히 은도자기를 주었다고 했더니 도무지 믿지 않았다. 어느 날 갈지마오가 술을 한 단지 빚어 정생을 불러 함께 마셨다. 그런데 취기가 오른 갈지마오가 엉엉 소리내어 울며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한 정생이 묻자 갈지마오가 대답했다. 나는 일찍 조실 부모하고 형제 없이 오직 형님만을 의지하며 지낼 뿐인데 형님은 나를 나그네처럼 대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그러자 정생이 말했다. 내가 뭘 그렇게 널 모질고 인정 없이 대했단 말이냐? 갈지마오가 말했다. 형님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게 날 박대하는 것이지. 아니 그랬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유를 끝내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생이 말했다. 내게 재물이 생긴 사연을 너가 알지 못해 그렇게 나를 원망했구나. 오냐, 내 당장 모두 말해주지. 그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자
갈지마오는 되레 몹시 성을 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 뇌물을 받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고는 형님이니 삼촌이니 불러대며 도리에 어긋난 처신을 하시고 이 어찌 못나고 어리석은 짓이라 아니하겠소? 내 당장 패악한 짓을 한 종놈을 폭로해 형님을 욕되게 한 것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세태도 바로 잡겠나이다. 그러더니 동생은 동대문 밖을 향해 냅다 달려나갔다. 정생은 혹시 큰일이 날까봐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겨 빠른 걸음을 하는 자를 급하게 고용하여 박승지에게 편지를 보내 일의 사정을 알렸다. 거기에는 사촌 동생이 정선으로 달려간 이유를 상세히 적고 또 자신이 실수한 것임을 사죄한다는 내용도 적어보냈다. 편지 심부름꾼이 정선에 도착했을 때 승진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아 읽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오히려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때 작은 기술 하나를 익혀둔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구려. 그러자 승지의 말이 궁금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물으니 승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 전에 집안의 내 조카가 왔을 때 침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침술에 능하다고 우연히 자랑을 조금 했더니만 그 조카가 동생에게 광기가 있으니 이리로 보내 꼭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어. 나는 우스갯말로 던졌는데 지금 실제로 보낸다니 참. 오늘 내일 사이에 이리로 도착할 것 같소이다. 자네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미치광이가 날뛰면 피해가 없도록 하시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머물며 바깥 출입을 삼가했다. 이었고 얼마 뒤 갈지마오가 나타나 엄청난 기세로 고함을 치며 외쳤다. 이거 나무개는 우리 집 정놈이다! 우리 집 정놈이 여기서 살고 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정신 나간 놈이 왔다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러나 승진은 꼼짝하지 않았고 기운센 아랫사람 여러 명을 불러 갈지마오를 포위하게 하여 잡아 결박하고 집 곳간에 가두어 침을 놓기에 편안하게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얼마 후 3, 4, 5 몰려든 사람 앞에서 승선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명망 높은 가문의 소년이 어쩌다 이토록 심한 광증을 얻었을꼬. 병이 깊어 가망이 없을 듯하구만.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이 그러게 참 안 됐네요. 한 명문가 젊은이가 어쩌다 저런 병에. 이런 병을 많이 봤지만 이처럼 심한 증상은 처음이구려 나도. 어느덧 사람들이 물러가고 깊은 밤이 찾아오자 박승진은 큰 침 하나를 준비해서 갈지마오가 머문 곳간으로 조용히 찾아갔다. 갈지마오는 승지를 보자 온갖 욕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박승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갈지마오의 몸 여기저기를 바늘로 마구 찔렀고 심지어 살갗이 찢겨나가자 고통을 참지 못한 갈지마오는 그만 살려달라 애원하며 빌었다. 그러자 승진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깊숙이 찔렀다. 그러자 심한 고통을 참지 못한 갈지마오는 온갖 말로 더욱 사정하며 살려줄 것을 간절하게 원했다. 그제서야 박승진은 엄정한 얼굴빛으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 형님께 나는 그간에 지내온 내력을 본분을 지키며 털어놓았다. 그랬으면 너도 마땅히 좋은 말로 나를 상대할 것이지 지금에 와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빈손으로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다. 하물며 내가 슬기롭지 못해 너같이 못난 놈에게 당하겠느냐? 사실은 너가 오는 도중에 칼잡이를 시켜
중도에 없애버리려 생각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생각해 너를 특별히 살려둔 것이다. 이제라도 너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는다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지만 여전히 예전 일을 어리석게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돌팔이 의원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 결정은 너의 것이다. 그러자 박성지의 진심 어린 호의에 감동한 갈지마오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염두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깊게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개자식입니다. 박성지가 말했다. 알겠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를 반드시 아재라 부르고 행여나 사람들이 묻거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분명히 답해야 한다. 갈지마오가 말했다. 명령을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거처로 돌아간 박성진은 곧바로 아들들을 불러 지시하였다. 조카가 다행히 병이 깊지 않아 정성으로 침수를 시행했더니 신통한 효과를 보았다. 그러니 기름진 음식으로 허한 기운을 보충해 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승진은 자제들과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갈지마오를 만났다. 갈지마오는 몹시 기쁜 표정으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재의 용한 침술로 머리가 맑아지고 병세가 확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누워 며칠을 조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박승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식 가문을 굶게 하지는 않으려는 하늘의 뜻인 듯하다. 어제 내가 내 살을 마구 찔러 고통을 주었으니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러고는 갈지마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하고 챙겨주었다. 이었고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박승진은 갈지마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갈지마오는 공손하게 절하며 말하였다. 어제 저의 심한 광증으로 여러 어르신들께 악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옵니다. 그 이후 갈지마오는 예의를 갖추어 공손한 모습으로 수개월을 한가로이 머물다가 박승선이 준 5,000장을 받아 돌아왔다. 갈지마오는 평생 감사하게 여겼으며 이 일을 어느 누구한테도 입 밖으로 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의 서민계층이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양반계층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바램을 사실적으로 잘 반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양반가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주하여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큰 부와 벼슬을 이룬 하인 막동이 박승지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신분 상승과 권력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욕망을 억제한 박승순의 사려 깊은 선택은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으로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고 가문의 멸문을 막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기에 유능한 박승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양반 정생과 그의 사촌 동생 갈지마오가 박승선을 대하는 모습은 비록 달랐으나 그들의 최종 선택 또한 명분보다는 실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특히 명분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처지를 고려한 실리에 따르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